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2021년 1월 1일 이낙연 당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공판이 1월 1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필 이때 더 이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은 이때 어째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 사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면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 일정에 맞춰서 맞춤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인가? 그렇게 친절한 문재인 민주당이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둬놓고 사실은 이것은 법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좀 상황에 따라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떻든 갇혀있다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갇혀있는 상황, 이것을 종종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이 좀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 만만한 대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결국 지난 뉴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가까운 예로 법무부 장관을 아주 짧은 기간 했던 조국 씨, 그때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씨가 코너에 몰렸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에 3개월 보내줬죠. 그러면은 그게 공짜로 준 거냐? 그거 병원 3개월 보내주고 나서 자기들이 이익을 충분히 챙겼다. 그렇게 봅니다. 크지는 않지만 보수 분열의 효과가 조금 있었다. 그것이 선거에 민주당 쪽에 플러스가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코너에 몰렸죠. 사실은 지금 그만둔 상태인데 의자만 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카드, 이게 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보니 조국 씨 때하고 똑같이 추미애 씨도 이번에 그 검진한다 해갖고 병원에 좀 보내줬죠. 판박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카드, 이거 선거에 효과 있을까? 보궐선거에 효과 있을까?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애정도 식고 그리고 아스팔트도 지치고 그래서 아마도 보수 분열 효과는 지난 4.15 총선 때보다 훨씬 미미할 겁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아주 작은 효과라도 노린다고 한다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했다. 또 이걸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때가 안 맞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거의 이것도 그렇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들은 법무부가 그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폐쇄해놨죠. 추미애 씨는 이러고 저러고 변명을 하는데 불이 났는데 갇혀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가둬놓은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째서 코로나19에 걸렸겠습니까? 그 감염된 것은 다 법무부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그런 일로 전직 대통령들이 사망하게 되면 자기네들 정치적으로 악재가 된다. 그래서 사면 건의 카드를 꺼냈다. 즉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일을 너무 불합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유라면 형 집행정지를 하면 됩니다. 전직 대통령만이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꼭 가둬놔야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를 하든지 장소를 바꿔서 다른 보호시설에 옮겨 놓든지 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경찰 연수원 같은 데 써도 되는 거죠. 왜 반드시 교도소나 구치소여야 한다는 겁니까? 그건 그렇죠. 형 집행정지를 못한다 하면은 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 잡힐 때까지 병원에 있게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진짜 환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인기가 추락하고 있다. 사건은 자꾸 나고 백신 문제도 원성이 높고 그래서 4월 보선을 생각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내는 것이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면 이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어야 하겠죠. 지금도 그들을 따르는 정치 세력이 걱정할 정도의 그런 세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다면 역시 착시 효과 때문에 오판하는 거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열혈 보수 아스팔트에게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늘이라고 합시다. 그 동일한 열혈 보수 아스팔트에게 있어서 문재인 씨는 쓰레기겠죠. 반대로 열혈 친문 그들에게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쓰레기인 겁니다. 그들에게 문재인 씨는 하늘이겠죠.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문의 표, 이거는 이미 콘크리트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삐뚤어져 있다. 고정표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문재인 씨는
보수 쪽의 표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데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눈 뜨고 밟아버리죠. 신경 안 씁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두 사람을 사면한다 하는 것은 보선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별 무기도 아니다. 그렇다면 보선 때문이다 하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마땅치 않다. 다른 동기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추론해 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사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면이 아니고 사면 건의라는 것이죠. 사면하자고 건의하겠다. 근데 사면 건의하겠다는 것을 공개 발표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그 함의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죠. 뉴스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그 지지자, 가까운 지지자 쪽에 언론에 발표하기도 전에 사면 건의를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렸다고 하죠. 이건 뭘까? 아니 그쪽에서 사면 건의하는데 무슨 결사반대 할 것도 아니고 사면 건의를 하겠다고 하면은 떡을 하나 더 줄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보수표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흔한 말로 죽은 권력이다 하는 거기에 왜 이야기를 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문을 흘렸다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이렇게 알리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또 보선을 준비하는 사람들 쪽에서 반응이 나오고 이러면서 언론에 다각도로 언론에 나오겠죠. 결국 첫 번째 효과는 여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다. 사람들이 이 뉴스에 귀 기울이게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키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을 극대화할 목적이 하나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발표하기도 전에 알렸다 하는 이례적인 그 순서,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겠지만 보수 쪽에서도 다시 친이니 친박이니 하면서 서로 머리 깨지게 싸워라. 그걸 기대했다면은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친이나 친박이나 이제는 기운이 다 빠져서 사실 전쟁터에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농사지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려줬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논의를 계속해 가기로 합시다. 사면 건의를 공개 발표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문재인 씨 청와대에서 이것을 시켰을까? 혹은 또 합의라도 했을까? 논의라도 했을까? 아니면 갑자기 기습적으로 했을까?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는 청와대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낙연 대리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가 뭐 명시적이든 아니면 암묵적이든 동의를 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설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씨를 그 대리로 삼아서 6.29 선언을 했다.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김대중 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 건의했다.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6.29 선언은 좀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의 경우 이게 좀 비슷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그 당시 특히 뭐 경제범죄 관련된 거하고 5.18 관련된 거하고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됐는데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논증을 했는데 절차상 문제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재판을 통한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거기에는 별 논란이 없다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정부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정상적인 정부이죠. 국민이 선출한. 또 김대중 당선인도 국민이 선거로 뽑은 정상적인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문재인 민주당, 지금 문재인 씨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이제 이러면은 또 여러분 중에는 아니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문재인 씨 측에서 스스로 강조했던 사실이고 문재인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서 이번에 그 세 번째 보고서가 나올 것인데 다시 보게 되면 거기에서 또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왜 문재인 씨는 정상적인 정부의 대통령이 아니냐? 이것은 또 보궐 대통령이 임기를 넘겼다 하는 얘기하고도 별개입니다. 그게 문재인 씨는 촛불 혁명 정권, 그러니까 촛불 혁명대의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촛불 혁명 정권의 대통령인 것이죠. 이제 촛불 민중이 촛불 혁명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 민중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하고 바로 그 촛불 민중, 촛불 혁명대가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옹립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는 문재인 씨가 유엔에 가서도 거기서도 그 연설을 할 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촛불 민중은 문재인 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바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의 의자에 앉게 된 바로 그 근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 근거인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는 촛불 민중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줄이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하게 되면 이게 촛불 민중의 목을 베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문재인 씨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게 되겠죠. 정치적으로는 무엇인가? 이게 문재인 씨가 항복을 하는 게 돼버립니다. 백기를 드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라는 것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72년이 넘는 이 헌정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정권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에 비유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제 거기에 비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낙연 대리설, 이거는 좀 타당성이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청와대하고 사전에 협의는 했다. 최소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청와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그게 뭐 12월 언제인가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신년 특사가 있었습니다. 특별 사면이.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낙연 대표가 가서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이번 신년 특사에 넣자 그랬겠죠. 그런데 신년 특사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낙연 대표가 가서 건의를 했는데 거절당했다. 신년 특사에 넣는 것은 일단 거절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년 특사에 안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터뜨려 버렸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더 많이 가기 전에 1월 1일에 최대한 널리 알릴 필요도 있겠구나. 그러면 뭐 사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알리고 또 기자들도 있고 이런 자리에서 1월 1일에 공개해버리고, 근데 한 게 사면한다, 사면을 추진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면 건의하겠다. 내용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청와대 쪽과 사전 협의를 해서 그쪽도 동의를 한 상태라는 것은 좀 믿기 어렵다. 사전 협의라는 것도 이렇게 해설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가설이라고 할 텐데, 이 가설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까지 사면 입장을 밝히면 문재인 씨에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할 텐데, 이재명 씨는 참 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또 어부지리를 챙기겠다. 그런데 어부지리를 챙기는 사람은 고작해야 조개 1개 하고 새 1마리를 얻을 뿐입니다. 큰 것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선 후보감으로서는 상당히 그 순위가 뒤로 밀려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에게 어떻게 부담이 되는가? 사면은 뭐 어찌됐든 가짜 대통령이든 뭐든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수여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재인 씨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문재인 씨가 사면하고 싶을 때 사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사면 건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 씨는 문재인 씨에게 이러면 부담이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간단한 겁니다. 문재인 씨가 짬뽕을 먹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짬뽕 먹는 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 점심시간이다. 이렇게 정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그러면 짬뽕을 먹어도 12시에서 1시 사이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12시부터 1시 사이에 문재인 씨가 짬뽕을 먹으러 안 간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짬뽕을 먹으러 안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짬뽕을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짬뽕을 먹으러 가면은 저 사람은 짬뽕을 먹으러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에 사면 건의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알려버렸죠. 그러면 문재인 씨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어디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 질문 받을 기회가 있으면 무수히 질문이 쏟아지겠죠. 기자들도 계속 물어볼 겁니다. 정말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사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씨가 어디 손만 들어도 사면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문재인 씨가 이제는 사람들의 눈길에서 구속을 받게 됩니다. 통제당한 것이죠. 또 그 일로 인해서 문재인 씨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이미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씨에게 부담이 된다 하고 이재명 씨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 이 겉모습을 보면 이낙연 대표가 그걸 원했든지 혹은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씨를 펀치를 날린 겁니다. 한 대 친 거죠. 이제 이런 결과가 됐다. 아직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는데 단지 말을 좀 여기저기 했을 뿐인데 1월 초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일이 이런 식으로 될 거다 하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해야 하겠죠. 어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뭐 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사실이죠. 바로 거기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지금까지는 합체 상태로 이제 4년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실패한 정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못하겠죠. 어쩌면 실패를 해도 멈춤 없이 꾸준히 진짜 성실하게 실패를 하는가. 사건 사고도 정말 전부 몰아다가 이 정권에서 다 챙겨서 여기서 일어났는가.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죠. 문재인 민주당이 실패한 게 아니고 문재인 씨가 실패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여당이다 하는 데서 이렇게 실패한 정권에서 다음 선거는 어쩔 수 없이 현직 대통령을 밟고 갈 수밖에 없죠. 현직 대통령을 처단하면서 너같이 실패하면은 안 된다. 우리가 그거 고치겠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 그래, 우리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나를 밟고 가라. 문재인 씨가 이랬다고 하면 믿을 국민이 없겠죠. 그거는 문재인 씨가 옹졸해서라기보다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허락하기에는 문재인 청와대가 삼류에다가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실패했다는 것도 인정 못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삼류에다가 자만심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말에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죽어서 죽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도 할 수 없지만 결국 그 말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 있는 이낙연 대표로서는 결국 이게 문재인 씨를 한 대 치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 이제 틈을 벌리는 것이죠. 이게 민주당 살리기 작전이다. 그게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민주당은 어차피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남아있다가 죽는 팀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깨닫고 탈출해서 뭐 다시 모이든지 뭐 하는 팀이 있겠죠. 문재인 민주당은 쪼개지게 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분열하는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보고서 첫 번째 그 수도 서울, 그리고 두 번째 1국 2제, 또 이번에 나갈 그 세 번째 분석 보고서, 이것들을 다시 면밀히 보게 되면 이미 균열이 가서 쩍쩍 벌어지고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021년 리마연 신년사 그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민주당은 쪼개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낙연 대표는 당장 문재인 씨를 한방 갈기임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겠죠. 인기가 떨어질 겁니다. 친문들이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손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당장 손해는 좋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게임은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다. 바로 그 사는 쪽이 손해보는 쪽이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 그러하고 이낙연 대표의 그 태도, 이번에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이렇게 보여줬다.
그런데 이게 이낙연 대표의 단독 범행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겠다. 공범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12월 16일에 윤석열 총장 징계 보고를 하면서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다고 했죠. 그때도 그 리마연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추미애 씨가 일부러 들어가서 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불러서 들어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보고를 하면서 추미애 씨가 사의 표시를 했다. 그만두겠다 표시를 했다. 그거 추미애 씨가 원해서 흔히 사표 낸다고 해야 얘기가 쉽죠. 원해서 낸 게 아니고 사표 써와라 해서 낸 거다. 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추미애 씨의 페이스북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 추미애 씨는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걸 썼습니다.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 자, 모든 것을 바친다고 했는데 한 조각, 조각이라는 것은 몸통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죠. 전체로부터 그러니까 잘려 나와 있는 겁니다. 전체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했는데 아직도 조각인 겁니다. 안 끼워주는 겁니다. 너는 남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이게 한 조각이라고 너희들 몸통이 나를 따로 두고 있는데 나 아직 멀쩡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시를 같이 소개를 했는데 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이 12월 16일에 추미애 씨는 칼을 갈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가 혼자이긴 하는데 대적하겠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리마연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했던 강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살 길이 하나 있다. 정치적으로 이제 끝나는데 문재인 씨의 목을 치면 정치적으로 안 죽을 수 있다. 추미애 씨는 그걸 할 수 있고 여태까지 그걸 했던 적이 그래도 남다르게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하겠다고 알린 사건. 이게 이제 정확한 사건이 되겠죠. 이것은 추미애와 이낙연의 국공합작이다.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다. 2020년 12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것은 사의 표시를 했다 하고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이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며칠 안 돼서 이제 후임 법무부 장관이 정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추미애 씨는 좌절 안 했구나. 지난번에 무슨 절에 갔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하면서 거의 울고불고 매달릴 때는 무너졌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좌절 안 했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그 사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거의 그 언론의 제일 상단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 사건, 이거를 추미애 이낙연의 국공합작이다 이렇게 보고 그걸 한번 따져보기로 합시다. 현재 이낙연 대표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하고 친문, 청와대, 이들은 삼류에다가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사실 구제불능이죠. 게다가 민주당은 현재 분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균열이 돼가지고 점점 크게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 지경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추미애 씨, 문재인 청와대에게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죠. 사실 추미애 씨는 사람들에게 독한 여자의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거의 고정이 돼 버렸습니다.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추미애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추미애의 아들이 중요하고 추미애의 수족이 중요하고 이런 공과 사의 구분이 없다가 아니고 세상 만사를 다 사로 자기 차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공인이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낙연 대표도 그렇습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좀 어수룩해 보이고 소탈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문재인 민주당 그 2017년 이래 아주 독한 이미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보면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다른 사람들도 모두 히틀러의 오른팔처럼 독하고 사납고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짓밟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꺾일 줄 알았겠죠. 국민이 계속 꺾이면 오른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문재인 씨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경쟁을 했겠죠. 그런데 국민은 밟아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씨를 버리고 우리는 히틀러 오른팔이 아니다. 그러면서 선한 미소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즉 그 점도 유념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 대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둘 다 죽을 지경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둘은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정치적인 그 계보에서 넓은 의미로 김대중 호남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공합작이 성립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국공합작이 됐고 이낙연 대표가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해버리고 여기저기 언론사하고 통화해서 맞다, 진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둘이 같이 갈 수 없는 사이죠. 국공합작은 하되 틈을 타서 누군가가 반드시 1인자가 돼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국공합작이 일단 성립된 이후에 먼저 움직인 것은 추미애 씨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추미애 씨 본연의 자기 이익 챙기기가 발동이 됐다.
이것은 이제 SNS라든지 하는 그 지지층들의 움직임, 뭐 동원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추미애 씨는 어떤 그 보관을 갖고 있을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일단 국공합작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로 문재인 씨를 흔들고 문재인 씨를 일단은 공격할 수 있는 그 틈을 만들어 놔야 하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낙연을 정치적으로 죽인다. 이제 이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낙연은 잡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낙연의 자리를 이것저것 뺏고 싶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직 힘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번에 당대표 자리라도 차지를 하겠다. 그 당대표 자리에 가면은 또 추미애 씨 잘하던 킹메이커를 자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운이 좋아서 다시 그 세력을 회복하게 되면 당당하게 대선 후보를 노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낙연 대표는 이러나 저러나 추미애 씨 입장에서는 제거 대상 1호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친문 측에서는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물론 언론에 나온 것만 소개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날카롭게 지금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마치 추미애 지지층하고 이재명 지지층이 같은 또 그쪽도 같은 팀을 이뤄서 이낙연 대표 쪽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친문이 하는 이야기는 이낙연은 당대표를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 그 좀 과하죠. 정계 은퇴를 하라. 왜냐하면 이낙연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가서 정계 은퇴하라 내지는 당에서 나가라. 탈당해라. 국민의힘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미애는 대통령의 아우라가 보인다. 이 조국 씨 때 했던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또 추미애는 대선 후보이고 박주민은 당대표로 하는 그 체제로 가야 한다. 이제 박주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대표 얘기를 하면 김부겸 씨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렇게 된다면은 추미애 측의 그 세력들은 어쨌든 김부겸 씨를 쳐내겠구나. 그러면 김부겸도 제거 대상 2호구나. 일단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 뭐 사표가 수리됐다 하는 그 법무부 장관에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제 나와서. 근데 추미애 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혼자 죽지 않겠다는 것도 대단하고 아주 악착스럽죠. 그 추미애 씨의 희망이 뭐냐 하는 것이 그 페이스북에서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 참 재미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에 페이스북에 추미애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혼미한 가운데도 길이 있으리니. 이렇게 세상이 혼미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기에도 길이 있으리니. 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길은 사람이 내는 것이다. 자, 혼미한데 길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길을 낸다. 그 다음에 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닦는 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씨가 간 길을 추미애 씨가 닦는다는 건가? 이러면 추미애 씨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거냐 아니냐로 세상 만사를 다 판정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를 잊으면 안 되죠.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사람만 희망이다.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한다. 아, 우리 그러니까 추미애 씨와 누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씨에게 희망은 누군가? 그에게 희망이 되는, 그것도 희망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 그걸 밝혀야 하겠죠. 같은 날 연합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월 30일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함께 닦는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를 믿읍시다. 그러면 추미애의 희망은 박범계다. 이거를 알 수 있죠. 이걸 가지고 또 무슨 검찰개혁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추미애 씨가 문재인 씨의 그 후계자일 때, 그럴 때 하는 얘기지, 이렇게 쫓겨난 추미애가 환영하는 박범계라는 것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결국 박범계라는 그 희망, 그것은 추미애의 장기 말이다. 이거를 알 수 있죠. 추미애 씨는 자기 거 아니면 무조건 부셔버리는 아이다. 이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박범계가 얼마나 잘 움직여 줄 것인가. 김부겸, 이낙연을 치는데 수족이 되든지 아니면 실행범이 되든지 뭐 그렇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범계 씨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범계역이라는 전철역이 있습니다. 이름이 범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계역에서 과천 법무부로 가는 지하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박범계 씨가 과천 법무부 가는 지하철을 탔다. 그 지하철이 4호선입니다. 죽을 사자 4호선인 것이죠. 이 경우에만. 그래, 그것 타고 법무부 가는 박범계 씨, 이제 장관이 된다 하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 행정수도 완성한다 하는데 굉장히 앞서서 쫓아다녔죠. 태스크포스에서. 그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제 장관이 됐다. 뭐 오래 갈 장관은 아니지만 그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도 서울 그 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헌법 내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그것은 이미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은 기수에 이르렀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이나 대전에 가서 충청권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시라 하는 이야기를 해둡니다. 대전이 지역구인데 장관이 가서 드나들면 뭐 특혜라도 특별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선거운동 하는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고 말만이 아니고 바로 잡아내려서 죽치게 될 테니까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그 검찰청의 그 윤석열 총장 근처에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지금 법무부 가는 길은 4호선인데 그쪽은 4호선하고 선이 다르죠.
그 선을 벗어나면 사람이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추미애, 이낙연 국공합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번에는 검산도 조금 해보기로 합시다. 이낙연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리얼미터가 알아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아주 서둘러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 1월 3일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 지지율이 34.1%. 물론 최근 5주 동안 계속 30%대였다고는 하지만 지금이 최악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달리 표현을 하면 부정평가가 61.7%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걸 보면 앞에서는 이낙연 대표에게 얻어맞았다 그랬는데 이제 국공합작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추미애 씨에게 문재인 씨가 단단히 얻어 터졌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시작입니다. 추미애 씨는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문재인 씨를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선거 때문에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자기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대선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30.4%로 1위, 이재명 20.3%로 2위, 이낙연 15%로 3위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씨가 어째서 20.3%까지 갔는가? 이것은 리얼미터의 평가입니다. 이번에 이 사면 건의 사건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이 떨어져 나와서 그것을 이재명 씨가 흡수했다. 리얼미터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낙연 대표가 15%로 돼버린, 이것도 추미애 씨로서는 또 미소를 짓겠죠. 이낙연 죽이기도 같이 성공했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이낙연 대표가 삼류의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부류하고는 좀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낙연 대표는 이 정도 얻어맞고도 살아남는 쪽을 택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2021년 리마연의 신년사 이런 것들을 두루 참조하면 다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씨의 그 겉모습이 아주 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이것도 짚고 가기로 하죠. 지금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낙연 대표하고 국공합작을 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정세균 총리에게도 끈을 달아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겉모습으로 봐서는 두 남자 사이에 추미애 씨가 서서 양쪽에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셋 다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친한 사이는 아니죠. 단지 셋이라면 셋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그런 살벌한 관계인 겁니다. 정세균 총리의 입장도 동일하죠. 이낙연 대표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문재인 씨를 밟고 가야만 하는 입장이다. 어차피
여권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꺾고 밟고 혹은 정치적으로 죽이고 올라서야만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입장이다. 이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 중에 추미애 씨의 어떤 입장은 어떤 것일까?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떤가? 그것은 일단은 정세균 총리 쪽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동부구치소 방문 이것도 문재인 씨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이용구 씨를 시켜서 사과를 했을 정도로 그랬는데 결국 정세균 총리에게는 머리를 숙이더라. 그러면 추미애 씨가 만약에 상황이 나쁘면 누구 쪽에 의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보니까 박범계 씨를 추천한 사람은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엑스맨이 되는 겁니까? 이제 문재인 청와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게다가 언론에 이렇게 나왔죠. 사면 건의가 실제로 들어오면 그때 논의를 하겠다. 이건 전형적인 문재인 씨 화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씨 입장에서 급할 게 없다 하는 것이죠.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거절하든지 아니면은 어디 한번 추진해봐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미리 나서서 돌팔매를 맞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면 이득도 챙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기의 문재인 씨, 이 경우에는 사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이고 언제 어느 순간에 내부자에 의해서 저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현재 이 세 사람, 이낙연 대표, 또 추미애 장관, 정세균 총리, 이 세 사람 모두 문재인을 치러 온 자객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 더 있죠. 장관이 될 박범계 씨, 마찬가지로 자객이다.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이들의 저의가 뭔지, 저의는 거의 분명하겠지만 이들의 계책이 뭔지 알아봐야 하겠죠.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은 마치 모든 추측이 다 그럴싸하게 가만히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민주당, 여기에 청와대 문재인 씨가 포함이 되는데 정말 진검승부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회 180석을 자랑하는 민주당인데 그거 삐걱거리고 잘 돌아가지 않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쪼개집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죠. 신년사 안 본 분들은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나이든 그리고 건강 상태도 안 좋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지지하는 측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면 건의 얘기 나오니까 지금의 상황이 더 괴롭겠죠.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는 한 번 더 괴롭혀준다는 뜻도 있을 거고 보수가
그 별 얼마 안 되는 계파 싸움이라도 한 번 더 일으키고 싶다. 그 마음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고 하면서 지금도 틈만 나면은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어차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사면만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문재인 민주당이 그런 인간들입니까? 사면해줄 인간들입니까? 사면해주면 보수 쪽의 힘을 키워준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냐? 자기가 죽어도 모르는 삼류라고 했죠. 잔머리를 쓸 그런 여력이 있는가도 의심스럽다. 그래서 결국은 정청래 씨가 적장 이래갖고 이 두 전직 대통령을 보수 쪽의 그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리더라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사면을 바랄 게 아니고 역사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은 쪼개집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